코로나19 상황과 이슈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살펴봅니다. 서울대우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 강양구 TBS 과학전문기자입니다. 두 분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신규 확진자 수 여전히 400명대입니다. 463명이 남았는데 교수님 내용적으로 어떻습니까? 예, 어제 그제 이어서 내용적으로 계속 안 좋다. 이 말씀을 제가 참 죄송하게도 여러 번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상황도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우선은 양성률에 있어서 큰 변화가 없고요. 검사 건수는 평일 대비 거의 평일 수준으로 회복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 46,000건에 이르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확진자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배경의 내용이 일상생활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고 하는 점. 이때 일상생활 곳곳이라고 하면은 뭐 식당 또 학교에서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나오는 건 다시 한 번 더 좀 이따 짚을 텐데요. 그러니까 내용적으로는 우리 일상 가까운 곳에서 너무 많이 나오고 있고 소규모, 이때 규모는 작은데 규모의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 굉장히 나쁠 때와 같은 방향으로 회귀하고 있으면서 일상생활에서 너무 많은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 이런 점에서 내용적으로 굉장히 안 좋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일상 곳곳에서 나온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학교 얘기해 주셨으니까 학교 얘기를 좀 살펴보죠. 강남에서는 중학교에서 학생 4명이 감염이 됐는데 학교 내 감염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학교 내 감염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일단은 한 학교 2학년 학생 4명이 확진이 되었고요. 다행히 학생이나 교직원들을 상대로 해서 이 검사를 해봤는데 205명이 현재 음성으로 나왔고 이제 추가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조심스럽게 추정컨대 학교 안에서 바이러스 전파가 일어났거나 혹은 학원에서 전파가 일어났다라기보다는 일상생활 속에서 아이들이 이렇게 밀접 접촉을 하는 과정에서 바이러스가 전파된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은 등교를 하게 되면은 이제 가장 중요한 대목이 이런 형태의 바이러스 전파입니다. 학원에서도 수업 중에는 굉장히 방역에 철저하게 신경을 쓰거든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수업 시간 혹은 학교 생활간에는 교사들이 굉장히 방역에 신경을 쓰기 때문에 바이러스 전파의 위험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학교를 오가는 과정, 그리고 방과 후에 학생들끼리 침교 시간을 보내는 과정, 그리고 또 학원 수업과 수업 사이에 침교 시간을 보내는 과정에서 같이 취식을 할 수도 있고, 대화를 할 수도 있고, 뭐 놀이를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과정들 속에서 만약에 어떤 학생의 가족을 통해서 바이러스를 몸에 가지고 있다면은 다른 친구들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죠. 개학을 한 뒤로 이제 폭발적으로 집단 감염이 나오지는 않고 있지만 꾸준하게 학생을 비롯해 교직원 감염 사례가 나오고 있는데요. 교내 방역의 빈틈 우리가 체크해볼 부분은 없을까요? 이게 지금 이제 확실하지는 않은데요. 우선 하나 좀 짚어볼 게 뭐냐면은 지금 개학을 하고 나서 학교에서 발생했다고 알려져 있는 확진자가 학생이 178명 정도 됩니다. 하루 평균 11명 가까이가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알고 있는 것은 학교는 사회보다 비교적 안전하다.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 차례 저희들이 지적해 드린 것처럼 사회에 확진자가 많으면은 이것이 학교로 들어가게 되고 다시 학교에서 지역사회로 나온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학교도 안전하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지역사회에서의 확진자 수가 적어야 되는데 지금은 지역사회에서의 확진자 수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상 곳곳에서 나오고 있으니까 학생들도 그 일상 곳곳에서 만나게 되는 지역사회의 사람을 통해서 감염이 될 수 있고 또 이 학생들이 학교나 또 학원을 통해서 감염 확산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다만 지금까지 등교 개학을 하고 나서 확인이 된 것은 확진자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대규모 전파는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강력히 시사하느냐 하면은 학교는 내부적으로 상당히 관리를 잘하고 있다.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는데도 여전히 이제 앞으로 백신을 접종하거나 하면은 학교의 문은 더 넓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역사회에서의 확산이 이게 잡히지가 않는다고 하면 학교도 결코 안전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학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온 공동체가 주의를 기울여야 안전한 학교를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결국은 일상 곳곳에서의 감염을 줄여야 학교 내에서의 감염도 줄일 수 있다 이런 얘기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학교에 좀 집중을 해보면 교내에서 계속 이런 식으로 감염이 꾸준하게 나오다 보니까 간이 검사를 주기적으로 하자라는 주장이 있거든요. 이것도 이제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울대학교 어제 우리가 여기서 한번 모셔서 얘기를 나눠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울대학교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그런 역량을 일선 학교에까지 동원할 수는 없습니다. 서울대학교와는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일선 학교에서 한다고 하는 거는 지금 우리 방역 당국이 하는 것과 같은 시스템으로 검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학교에서 주기적으로 하려고 하면 이제 두 가지가 해결이 돼야 됩니다. 하나는 검사 역량을 높여야 되는 거 하고, 다른 하나는 이제 얼마만큼 이 신속하게 주기적으로 이제 할 수 있는가 하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학생 숫자가 워낙 많지 않습니까? 수백만 명, 거의 뭐 400만 명에 이르는 이제 학생들인데 이것을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것이 이제 숙제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별 학교가 하기보다는 개별 학교나 또는 교육청 또는 지자체가 협조를 해서 풀린 검사라든지 이런 최소한 신속하게 대량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방식을 동원을 하면은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기적으로 하는 것은 권장할 만한데, 이것 역시도 얼마나 이 검사를 동원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쉽지는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은 해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디 외출하실 때는 마스크 꼭 쓰시고 손도 좀 깨끗하게 자주 씻어주시고 개인 방역 수칙 철저하게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교수님, 저희가 앞서서 학교 내 집단 감염에 대해 얘기를 하면서 간이 검사에 대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이게 모든 학교에 적용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와 관련해서 이제 백신도 접종이 저희가 예전에 방송에서 고3을 좀 우선적으로 접종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해주셨단 말이죠. 실제로 정부가 그 방안을 그대로 쓰는 걸로 보입니다. 예, 이제 어제 방역 백신 접종 관련한 당국이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 여름 방학 기간 동안에 고3이 먼저 접종하는 걸로 이렇게 이제 방침을 확인해 주었는데요. 제가 이제 이 방송에서 우리가 2월 26일 날 백신 접종을 할 때 그때 부근에 제가 고3 얘기를 하면서 고3에게 백신 접종을 일찍 하면 좋겠다. 그 이유가 이제 백신이 충분히 확보가 되면 고3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금 1년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안전도 담보되면서 공정한 그런 어떤 1년을 보낼 수 있도록 백신 접종을 하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이 방송에서 제안을 했는데, 뭐 저희 방송 때문인지 그런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격 받아들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국이 이런 발표를 했는데 저는 상당히 고무적이다. 또 상당히 권장할 만한 일이다. 그런 점에서 방역당국이 상당히 아주 제대로 된 좋은 결정을 내린 게 아닌가,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백신과 관련된 이슈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유럽의약품청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에 혈전이 발생하는 사례를 좀 검토를 해봤는데, 백신이 혈전의 전체적인 위험 증가와는 관련돼 있지 않다. 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희가 예상했던 대로예요. 네, 그렇습니다. 뭐 설대호 교수님 그리고 제가 수차례에 걸쳐서 백신과 혈전 사이에 또렷한 인과관계가 확인될 가능성은 거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유럽의약품안전청, 그러니까 EMA에서도 백신과 혈전 사이에는 관계가 없다라고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거의 100%라고 뭐 어제 그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아니나 다를까 EMA에서 이제 우리가 이야기한 대로 똑같이 결론을 내렸고, 그래서 그 결론을 그대로 받자마자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처럼 일시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중단한 나라에서 다시 오늘 내일 중으로 백신 접종을 재개하기로 했고요.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24일부터 백신 접종을 재개하기로 되어 있어서 유럽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본격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다시 재개가 될 상황입니다. 그 유럽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사실 전 세계적으로 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만 해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그쪽으로부터 촉발된 것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 맥락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유럽의 이런 결정들이. 맥락이 참 복잡한데요. 일단은 그 백신 정치라는 대목을 좀 관심을 기울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 유럽 내에서 어떤 비판이 나오고 있냐면, 일단 첫 번째는 정치인들의 행태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목소리가 높습니다. 특히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왜냐하면 실제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혈전과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과학적으로 확인이 되지 않았는데도 일부 정치인들이
여론의 압력이라던가 여론의 눈치를 보다가 백신 접종을 중단하는 잘못된 결정을 내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연장선상에서 그런 결정을 최초로 주도했던 독일의 보건장관은 경질설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러나야 된다라고 하는 여론의 압박도 있고요. 그리고 잘못된 판단에 대해서 스스로가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백신 접종은 굉장히 고도의 정치이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면서도 과학적인 인과관계가 확인이 되지 않은 부작용들이 여기저기서 불거지는 상황에서는 책임질 것은 책임지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정치인들이나 혹은 관료들이 밀어붙여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유럽에서는 그런 백신 정치와 관련된 리더십이 실종되었기 때문에 자꾸 자기들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혼선이 지금 생기고 있는 것이죠. 그게 이제 첫 번째 대목이고요. 두 번째 대목은 설 교수님께서도 뭐 보충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만은 그것과 관련해서는 이제 영국과 유럽연합 사이에 역학관계가 있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일은 만약에 영국이 유럽연합에서 탈퇴하지 않고 지금도 여전히 유럽연합 가입국이었다고 한다면은 유럽연합 내 국가들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즉 영국산 백신에 대한 이런 부당한 이 거부감이라던가 아니면 잘못된 백신 정치가 벌어지지 않았을 가능성도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독일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화이자 바이오엔테크 백신, 그러니까 자기 나라 회사에서 개발한 백신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유럽의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백신 공급 역량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일 같은 경우에는 영국에서 굳이 개발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일시적으로 중단한다고 하더라도 선택할 수 있는 옵션들이 굉장히 많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또 그걸 가지고 이미 유럽연합에서 가지고 있는 헤게모니를 더욱더 강화할 수 있는 여지로도 삼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른 나라들의 사정은 그렇지 않은데 그 다른 나라들도 유럽연합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독일이 잘못된 결정을 하면 다른 나라들이 그 결정을 따라가는 식으로 해서 악순환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게요. 며칠 전 뉴욕타임즈 기사를 보면 독일에서 그런 결정을 내리는 바람에 이탈리아나 이런 나라들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유럽연합이 한 목소리를 내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어떤 압박 때문에 그런 결정을 내렸다라고 하는 기사를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일단은 백신은 설대호 교수님께서 여러 차례 강조하셨지만은 많은 물량을 빠른 시간에 접종을 해야 그 효과를 볼 수 있거든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데 지금 접종을 하다가 중단하고 접종을 하다가 중단하고 이제 이런 일들이 이제 유럽 여러 국가들에서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중심으로 한 백신에 대한 거부감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용성이 낮아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방역 상황도 굉장히 좋지가 않아요. 총체적인 난국이고 이런 총체적인 난국을 스스로 자초한 측면이 있다라는 게 굉장히 답답합니다. 첨언해 주실 거 있을까요, 교수님? 많이 있습니다. 많이 해주시죠. 우선 하나는 저도 그렇지만은 전 세계 전문가들이 지금은 이 사태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냐면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굉장히 멍청한 짓을 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전문가들이.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하면은 혈전과 백신과의 인과관계가 첫째 없고 두 번째는 이와 같은 팬데믹 상황에서는 훨씬 이익이 더 큰데도 불구하고 정치인들이 일부 여론에 휘둘려 가지고 낙인이 찍혀서 백신 접종을 못하게 됨으로써 엄청나게 많은 피해자를 만들게 됐다고 하는 점에서 많은 세계의 전문가들이 굉장히 멍청한 짓을 했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과 덧붙여서 저는 국내 언론에 있어서도 제가 상당히 강경한 어조로 경고를 좀 하고 싶은데요. 뭐냐면 이겁니다. 이번 EMA가 어제 결정문을 냈지만 며칠 전에 임시회의를 또 소집을 했어요. 그러면서 임시회의 결과도 있고 어제 중요한 결정도 있고 두 번의 회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결론은 이겁니다. 하나는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에게서 혈전이 생겨서 사망하는 게 100만 명 중에서 3명에서 5명. 백신을 안 맞았을 때 평소에. 그런데 백신을 접종하고 나서도 똑같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백신이 혈전을 촉발해가지고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없다. 첫째 이겁니다. 이제 어제 결정문에 의하면은 크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가 똑같은 연장선상이에요. 백신 접종과 혈전이 생겨서 사망하는 것과는 인과관계가 없다. 명백히 못을 박았습니다. 두 번째는
백신의 접종은 백신을 하지 않았을 때의 위험에 비해서 이익이 훨씬 크다. 그 다음에 이 세 번째는 국내 언론들이 영어를 잘 못하는 건지 번역을 잘 못하는 건지 전혀 완전 180도 엉터리로 보도하고 있어요. 자,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오늘 나온 여러 언론사의 타이틀을 기사 내용을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희귀한 혈전 생성 사이의 연관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면서 모든 부작용 가능성에 대한 추적은 여전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요게 언론사에서. 틀린 거거든요. 요게 틀린 겁니다. 요게 EMA 결정문에 요게 틀린 거예요. EMA 결정문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스롬보사이토페니아. 다시 말씀드립니다. 스롬보사이토페니아. 이게 뭐냐 하면은 혈소판 감소증 또는 혈소판 감소 증후군이라고 해서 네. 혈소판이 없어진다는 거거든요. 예. 혈소판이 없어지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혈액이 응고가 안 돼요. 그래서 혈관이 어디 터져 있으면은 혈액이 응고가 안 되기 때문에 혈액이 누출이 되면서 바로 적사할 수가 있습니다. 과다출혈 이런 거. 과다출혈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스롬보사이토페니아를 EMA는 얘기한 거예요. 혹시 네. 스롬보사이토페니아, 즉 혈소판이 없어져서 혈액이 응고가 안 되는 것은 백신과의 약간의 연관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영어로는 thrombocytopenia may be associated with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Maybe. 예. 그러는데 우리나라 언론은 완전히 엉터리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자, thrombocytopenia는 전 세계 지금 몇억 명이 맞았는데 딱 한 케이스가 보고가 됐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백신과 관련해서요?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백신을 접종하고 나서 미국의 플로리다에 있는 40대 의사가 거의 급사를 하게 됩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혈소판이 제로로 떨어진 거예요. 혈소판이 완전히 없어진 거예요. 예. 그래서 사망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공식적으로는 백신에 의한 거다라고 얘기는 안 됐지만 이때 이 의사분이 화이자 백신을 맞거든요. 그러는데 백신을 맞고 나서 스롬보사이토페니아, 즉 혈소판이 어떻게 감소하나 하는 것은 아직까지 원인을 잘 모릅니다. 다만 추론되는 것은 자가 면역 질환처럼 백신을 맞으면 몸에서 면역이 생기고 면역이 자기 몸을 공격하는 거죠. 과다하게 면역이 형성돼서 내 몸을 공격하게 되는 거군요. 그래서 혹시 혈소판 쪽을 공격해가지고 몸에서 혈소판이 급격히 감소함으로써 혈액이 오히려 응고가 돼야 되는데 응고가 안 되면서는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이것은 100만 명에 한 명이 생길까 말까 할 정도로 아주 드문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EMA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혈전이 생기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혹시 백신을 맞고 나서 혈소판이 감소해가지고 혈액이 응고가 안 되는 것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예. 아주 대표적인 게 뭐냐면 우리 여름에 되면 진드기 바이러스 있죠. 네. 진드기 바이러스를 우리말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중증 혈소판 감소 증후군을 일으킨다 그러거든요. 중증으로 열성 혈소판을 감소시킴으로 해서 위험에 빠지게 하는 예. 거거든요. 이와 같은 현상이 생길 수 있는 것, 오히려 혈액이 응고가 안 되는 것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러는데 우리나라 언론들은 말씀드렸죠? 영어 해석을 잘못한 건지 아니면은 어떤 의도가 있는 건지 완전히 거꾸로 해가지고 혈소판 감소, 혈액 응고와 관련해서 EMA가 무슨 주의를 준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제가 이걸 보면서 역시 네.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 그러니까 혈전은 혈액 응고와 관련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정리를 해보면 미국의 플로리다 한 의사 40대 의사가 화이자 백신을 맞고 나서 급사를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인과관계가 있는 걸로 밝혀지진 않았지만 사인이 혈소판 감소 증후군으로 사망을 했어요. 그런데 어쨌든 EMA에서 나온 결론은 백신 접종이 혈소판 감소 증후군과 연관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 우리나라 언론으로 와서는 어떻게 보도가 됐냐면 희귀한 혈전 생성 사이의 연관성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게 완전 잘못된 얘기라는 거죠. 거죠. 혈전이 생기는 거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이 스롬보사이토페니아 혈소판이 감소하는 거를 혈전이 생기는 거라고 하는 엉터리로 번역을 했다는 거죠. 그런 문제를 지적하고 싶다는 게 제 견해입니다. 예. 해주실 얘기 있습니까? 좀 이제 답답한 대목인데요. 네. 그러니까 저는 몇 차례 제가 그 언론에 제언을 드리는 게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외신 보도를 할 때도
이 국면에서는 가능하면 국내 전문가랑 전화 한 번이라도 해보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EMA에서 지금 3가지 중요한 내용을 발표를 했는데 마지막 내용이 혈소판 감소 증후군과 관련된 그 연관성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추가 조사가 필요한다고 하는 건데 그것은 무엇인가요? 혈전이랑 혹시 관계가 있는 건가요? 라고 물었을 때 대부분의 의사들이나 혹은 전문가들은 그렇지 않다. 그건 오히려 혈액 응고가 되지 않은 데 관여하는 기전과 관련해서 백신이 무엇인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을 이야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혈전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겠죠. 그러면은 이제 그게 기사에 반영되어 가지고 시민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가 제공이 될 텐데 지금 그 과정에 생략되었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번에 혈전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혈전, 이게 백신 접종을 받은 20대 남성이 혈전증이 의심된다는 신고가 접수가 됐습니다. 어제 교수님께서 이제 혈전은 흔히 어르신들 한 집 걸러 한 집이 이 어르신들이 혈전으로 인해 고생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신 적이 있는데 20대에게도 혈전이 생길 수 있는 겁니까? 충분히 생길 수 있습니다. 좀 전문적이긴 한데 유전병 중에 어떤 게 있냐면은 familial hypercholesterolemia라고 하는 질병이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은 몸에 어떤 유전적인 특징 때문에 콜레스테롤이 과다하게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콜레스테롤이 과다하게 생기면 심지어 눈 쪽으로 콜레스테롤이 응결이 돼서 막 보이기도 하고 이럴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인 경우에 그러니까 가족력에 이런 것들이 있는 콜레스테롤을 갖고 있는 이런 분들은 혈전이 쉽게 생길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젊은 분들 중에서도 식단이 고지혈증을 유발한다거나 당뇨병을 유발한다거나 이런 분 또는 아주 비만하신 분들은 고혈압을 앓으면서 혈전이 잘 생길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가족력 또는 어떤 생활 습관 속에서 이런 분들이 충분히 생길 수 있어요. 또 많은 젊은 분들이 게임을 하느라고 하루 종일 앉아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혈전이 또 잘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20대라고 해도 혈전이 잘 생길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혈전이 잘 생기는 것은 우리보다는 비만이 많은 외국인 경우에는 훨씬 많고요. 우리나라도 이제 식생활이 상당히 육식 쪽으로나 아니면은 게임이나 이렇게 앉아서 하는 것, 비만, 또 가족력 이런 것들 때문에 20대나 30대에도 충분히 혈전이 생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만일에 백신을 맞았는데 혈전이다.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그런 점에서 이해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덧붙여 드리고 싶은데요. 혈전 관련 질환 중에서 가장 빈번하고 대표적인 게 심부정맥 혈전증이라는 것입니다. 심부정맥 혈전증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무섭게 들리는데 사실은 그 심부정맥 혈전증이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이코노미 클래스 증후군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코노미 클래스는 비행기의 좌석, 좁은 좌석 네, 그렇습니다. 비행기의 이코노미 클래스 같은 좁은 좌석에서 장시간 비행을 하면은 이 다리가 붓고 그리고 정맥 같은 것이 이제 도드라져고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걸 이제 흔히 이코노미 클래스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그 이코노미 클래스 증후군의 공식 명칭이 심부정맥 혈전증이고 그 다리에 있는 정맥에 혈전 그러니까 피떡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코노미 클래스 증후군이라던가 혹은 방금 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장시간 앉아 있거나 혹은 비만이거나 유전적 소인이 있는 경우 등 혹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오래 누워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몸속에 20대라도 혈전이 생길 수 있고 이런 혈전을 예방하기 위해서 자꾸 움직이라고 하고 운동을 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있을 게 아니라 주기적으로 좀 운동을 해서 혈액순환을 시켜주는 게 중요하다. 네, 맞습니다. 라는 얘기인 거죠. 그게 연령대에 상관없이 유전적인 이유라든지 어떤 생활 습관 때문에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백신과는 무관하다. 그렇다면 이게 평소에 혈전이 잘 발생할 수 있는 체질인지 아닌지 우리가 알아볼 수는 없을까요? 알아볼 수도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생활 습관이 굉장히 고지혈증을 유발할 수 있는 음식을 많이 드신다든가 운동을 평소에 안 한다든가 당뇨가 있다거나 비만이 있다거나 이런 분들은 병원에 가셔가지고 혈액 검사를 하면은 쉽게 콜레스테롤 양은 얼마고 LDH는 얼마고 HDL은 얼마고 다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위험 요인이 어떻다 이런 거 우리 평소에 다 분석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런 분들은 그걸 보면은 의사 선생님이 얘기해 주시거든요. 식단은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라, 운동은 어떻게 하라, 혈전은 어떻게 발생할 수 있으니까 어떤 위험 관리를 하라 이런 말씀을 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네. 이 백신 국면에서 혈전과 관련해서 뭔가 찜찜하다 이러면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으시고 의사 선생님한테 자문을 구하면 충분히 설명해 주시니까 병원에 가서 간단한 피검사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혹시 방송 보시는 분들도 댓글로 궁금증이 있으면 남겨주시면 여기 설대우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님 그리고 강양구 TBS 과학전문기자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줄 겁니다. 더불어서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도 여기에서 같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